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를 비롯한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6년 내 최고치였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 나스닥 시장은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가 지난 2000년 그 IT 버블이 불 때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지수와는 달리 사상 최고치를 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관련 종목군들 중에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과 인터넷 관련주의 낙폭이 깊었는데요. 오늘 기술주의 반등은 이런 낙폭이 깊었던 종목의 반등이라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추세 복귀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또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순환매 정도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누가 뭐래도 미국 시장의 중심은 에너지주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주들의 시세 흐름이 무너지지 않은 것, 플러스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과 비철금속주의 신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에너지와 우리 시장의 에너지는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미국 시장의 주요 기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주는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거둔 상황이었죠. 지난 4월 중순까지는 급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박스 안에 좀 갇히면서 하락이 멈춰졌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주마다 또 M&A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종목군들 흐름이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락이 멈춘 5월 초반의 순간부터 M&A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술주들 중에서 스트리밍, SNS, 인터넷 관련 서비스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모두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40%가량의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현재 바닥을 확인 중인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죽은 고양이를 땅바닥에 던지면 튀어오르듯이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 멈춘 거지 다시 이들 종목이 이렇게 찬란하게 올랐을 때처럼 돌아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현재 박스권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래량이 치열하게 붙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 종목의 주도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트위터, 최근에 가장 급락했던 종목이었죠. 물량 부담 위험으로 인해서 실적 관련된 충격에 이어서 물량 충격까지 받으면서 주가 급락했었는데 3일간 반등했습니다만 이 3일간의 반등이 지난 폭락을 이겨내지 못하는 수준, 또 거래도 아직까지 활발하게 유지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기술주들 중에서 여러 영역의 기술주들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은 견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지금 견조하게 신고가름을 가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종목 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퀄컴 같은 경우에도 실적 관련 충격 갭이 있었습니다만 이 갭을 지금 거의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거의 한 달가량 주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군도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박스권으로 전환하는 것과는 달리 인텔이나 퀄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쪽의 종목 중에서는 구글이 현재 낙폭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은 박스권으로 전환된 데 비해서 현재 아마존은 하락 채널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락 추세는 아직 연장 중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상승 추세로 바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 전환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추세 내에서의 거래량 확인 과정, 치열한 매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다시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경기 회복을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산업 쪽,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기술주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즉 하락의 트렌드를 잠시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쏠릴 법도 했는데 좀 분석을 해보자면 하락 추세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애플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이 오디오 전문 업체인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알려졌는데요. 이런 점들 애플이 또 사상 최대 금액으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이 실적 발표와 자사주 매입 여러 가지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고점 수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3일 전 지난 주말이었죠. 비츠 오디오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복귀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핵심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비츠 오디오를 지금 3조 원 금액에 인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플이 비츠 오디오를 왜 인수하느냐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츠 오디오 인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애플이 과연 어떤 회사들을 꾸준하게 M&A를 시도했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업체들만 나타낸 것인데 실제 건수는 이거보다 많고요. 2012년, 2013년 동안 했던 주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노빗 하나 정도,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아노빗 하나 정도가 좀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 서비스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인수하는 업체들이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아노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업체가 만드는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이 메모리 자체가 무엇을 위한 메모리냐? 결국 이것도 서비스를 위한 거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해서 애플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SSD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애플의 지금 이 M&A는 이런 부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향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고객의 충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의 혁신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나머지 기업들은 혁신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상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서 브랜드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그 고객들의 충성도를 좀 끌어올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새로운 기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워치라든지 아이폰 6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함께 기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증시의 일종의 루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쪽지 형태로 둔 그런 얘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글래스 내놨지 않습니까? 구글 글래스. 저는 실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어만 되고 있지만 영어 명령을 하면 실제로 그 앞에 화면에서 켜지고 여러 가지 작동들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패션 소품으로 지금 닥터들의 이 헤드폰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헤드폰을 이용한 웨어러블 기기가 애플 쪽에서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적용을 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30-40만 원의 비교적 고가 헤드폰입니다. 실제로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헤드폰을 듣고 있습니다만 30-40만 원 주고 사기 좀 아까운 그런 헤드폰이거든요. 음질로만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패션의 아이콘으로서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애플과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닿아 있죠. 애플도 솔직히 그 가격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핸드폰인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그놈이 그놈 같지만 실제로 애플도 들어가고 있는 그 부품 값을 비교해 보면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하이엔드보다 가격이 항상 낮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항상 여전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컨셉은 조금 고급스럽게 비싸게 팔겠다라는 건데, 그런 개념에서도 분명히 비츠 오디오의 닥터드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좀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서 아이튠즈가 다운로드의 개념이었다면 비츠 오디오가 갖고 있는 이 스트리밍 기술, 이런 것들로 확산할 가능성.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을 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변화를 애플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비츠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비교적 큰 회사를 그것도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치 오디오 인수에 그동안 뭐 탐을 냈던 회사는 한두 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과 추가적인 기기의 개발을 위해서 애플이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물론 뉴스에서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 내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아마도 애플이나 삼성이나 양사 모두 이제는 기기 경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 경쟁, 부가 서비스 경쟁, 새로운 기기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애플이 아이워치를 넘어서 뭐 휴대폰, 그 헤드폰 같은 쪽에도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삼성도 금방 쫓아가서 원래 뭐 패스트 팔로우니까 비슷한 기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비슷한 기기의 브랜드 그 런칭이 뭐 갤럭시라고 하는 똑같은 브랜드로 런칭하면 그게 뭐 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애플의 경쟁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이폰 5, 그다음에 뭐 갤럭시 S4 이런 게 경쟁하면 됐지만 이제는 갤럭시 브랜드, 아이폰 브랜드라고 하는 쪽에 다양한 부가 상품들의 경쟁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디가 수혜를 받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비치 오디오 인수를 통해서 애플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또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애플의 또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고밸류 종목군들과 같이 움직였던 것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네이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프리카 TV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건 상승 추세 쪽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뭐 70만 원 아래권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반등하면 팔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준 거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싼 가격에 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네이버 뭐 70만 원 이상에서 비싼 가격에 사셨다면 특히 제가 80만 원 이상에서는 뭐 절대 뭐 사지 말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가격 이상에 사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력도를 더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팔아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오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하드웨어 쪽 기술주들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또 이런 하드웨어 기술주,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오늘의 그 기술주들, 급등했던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이 뭐 하루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급등세로 가면서 다시 상승세로 급한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형태가 된다면 시장이 또 바뀌겠죠. 미국은 그러면 이제 음식료주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또 내려가고 또 이제 그럼 기술주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시장의 흐름이 금방 뒤바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매매는 뭐 일시적으로 좀 그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수가 금방 1% 이상 급등하고 있고 지수가 그동안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1%만 올라도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수급들을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뭐 애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 쪽에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이런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실제로 우리가 대만 IT 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서도 애플을 바라보고 있는 애플향 IT 부품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전략 요약해 주셨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애플향 IT 기기 좀 나눠서 좀 투자 전략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오늘의 업종 자동차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업종 자동차 업종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 업종이 요즘 환율 때문에 참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불리할 것이다. 불리한 것을 또 극복하고 또 실적 때문에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참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오늘의 자동차 업종 또 환율을 제외한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을 제외한다면 자동차 업종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국내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게 아직 많으니까 결국은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또 해외 생산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선 환율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를 보이게 되면 가장 이제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하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환율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고 최근에 바닥 확인하고 다시 80선 이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환율과 관련된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수 시장에서 계속 현대기아차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고요. 또 향후 어느 정도 트렌드는 이어지겠지만 그 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 내수 내에서 수입차의 판매 대수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이제 성장 기준으로 보면 정체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수입차 중에서 조금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고, 또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만 하더라도 이 수입차 점유율이 한 4%에서 6% 내외 정도였는데 2014년 기준으로 지금 13%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불과 4년 사이에 2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완만하게 오르겠죠.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 외제차들의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또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기아차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 또 가격 대비해서 효율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동일 가격대라면 외제차를 조금 선호하는 심리 자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기기의 특성상 분명히 현대기아차보다 외제차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으로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내수가 이제 7대3 정도의 비율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5대5 정도였다면 지금 7대3으로 완전히 해외 쪽이 많아졌지만 내수 쪽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성이 줄어든다면 비교적 내수 시장에서 이익을 높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은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경쟁 문제인데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때는 크게 밀려나면서 추락할 것 같았던 도요타의 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대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봤을 때 2010년도까지 빠르게 줄어들었던 연구개발비가 점점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국면이죠.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수소전지차,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이거저거 지금 다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체가 굉장히 이 경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차의 약세와 함께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한 단계, 두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된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다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회사끼리 다시 한번 무한 경쟁,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의 헤게모니를, 바뀐 패러다임을 누가 빨리 쥐고 헤게모니를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낮은 밸류에서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여기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내수 쪽에서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선진국에서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에서 현대기아차는 꽤 오랜 기간 증설을 통해서도 정체가 되고 있는 반면 현재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GM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그런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런 대중 브랜드, 현대기아차도 대중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고급차부터 소형차까지 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아직까지 특별한 고급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닛산 같은 경우에도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따로 또 이 고급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고급 브랜드 자체를 가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대중차들끼리의 경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뚜렷한 흐름을 못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그나마 지금 믿을 만한 건 인도, 중국,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 그다음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늘려나가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건데 이런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가격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차 쪽에서 또 무한 경쟁, 자동차의 패러다임, 또 헤게모니를 잡는 데에서 또 무한 경쟁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현대차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에서도 좀 성장이 둔화가 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에서 상승 동의는 흔히들 이제 신차 효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신차 효과는 근데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고 또 그 이외에 또 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자동차 업계의 상승 동인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차 나오면 잘 팔리는 게 맞습니다. 정말 뭐 신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할 정도의 그런 자동차만 아니라면 대부분 신차 효과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중차들의 신차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신차가 아니라 기존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한 뭐 페이스리프트를 포함해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브랜드에 업그레이드된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소나타를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소득이 높아져서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 이런 급으로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소나타급에서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다시 그 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차를 내놓는 시기가 보통 3년이나 5년 단계 정도로 자동차를 갈아탈 시기 즈음해서 이런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신차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차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인데 그 외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조금 전에 약점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중국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머징 마켓의 성장 외에는 지금 믿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는 게 기존의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한 1,800만 대 정도를 소화했던 미국 자동차 시장이 1,400만 대 이하까지 줄어들면서 크게 우려를 주었다가 최근에 1,600만 대 회복을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2천만 대를 돌파를 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의 자동차 소비 국가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그룹 상황에서 꾸준하게 중국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완성차 생산 대수도 지금 완만하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공장을 계속 늘리면서 증가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서 중국 비중도 2010년에는 한 17%, 근데 지금은 25%까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대기아차 각각의 지역에서의 성장률을 보시면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기아차도 중국이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 같은 쪽에서 갑자기 이제 많이 팔리게 되니까 이제 급격하게 가장 생산폭이 성장폭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 제외하게 되면 현대차의 성장도 중국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 쪽에서 현지 모델로 만든 것들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만 성공적으로 점유율을 안착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자동차만큼 혹은 중국의 자동차 성장률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최소한 시장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이 좋은 포인트 결국 중국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증설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잘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외국 그 회사들한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이미 기진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넓혀 나가면서 중국이 점점 이쪽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공장을 지어서 물류비를 줄이고 이쪽에 뭔가 활성화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신차 효과를 제외한 가장 근본적인 상승 동의는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자동차 업종의 리스크 요인 그리고 상승 동인 살펴봤는데 중국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이라고 하면 뭐 길게 봐야 한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한 2, 3개월 내에는 자동차가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21만 원, 뭐 20만 원권 내려가게 되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6배 뭐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럼 뭐 환율과 관련된 실적 하향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7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9배, 1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폭삭 망한 것도 아닌데 7배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아래 하단도 비교적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환율이 쉽게 뭐 달러가 아주 급강세로 가진 않는다면 뭐 원화의 그 강세 자체도 결국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자동차와의 무한 경쟁, 이 부분은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또 크게 업그레이드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차 종목의 전략의 핵심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관점의 매매에 있어서는 박스권은 어느 방향으로 강하게 깨면서 내려가느냐 혹은 올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만 원권의 강력한 돌파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추격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20만 원권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내려간다면 또 강력하게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른 모멘텀들을 보면서 다른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이 종목의 재진입 기회를 노리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으로서는 뭐 큰 그림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트레이딩, 중장기적으로는 박스 이탈 시에 비중 축소나 아니면 추가적인 추격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이 완성차를 그럼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부품을 선호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인데요. 완성차는 지금 향후 미래 자동차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지 정확하게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쫓으면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치 전기차가 지금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게 될지 여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지 아니면 수소전지차 같은 것들이 정말 시장의 대세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연료로 가고 있는 이 자동차가 과연 한 2017년, 18년 정도가 되면 사라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뭐 환경 문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기존의 이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자동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도 어느 쪽으로 갈지 정확하게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대기아차가 그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서 과연 기술 주도력을 잡고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지도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을 이겨내고 앞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선두자리에 올라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만약에 못 나가게 된다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나타났던 차화정의 대표 종목으로서의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품주 같은 거는 현대기아차 납품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업체로 납품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도 대중차가 아닌 럭셔리카로서의 납품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타이어가 지금 벤츠, BMW, 아우디 대부분의 이제 그 럭셔리 브랜드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일부 차종에 불과합니다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빅3라고 볼 수 있는 뭐 구디어라든지 브리지스톤이라든지 이런 쪽과 서서히 이 점유율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물론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5 업체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원가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타이어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만도를 포함한 전장 부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커넥티드 카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업, 스마트 산업들을 통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 경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워낙 총수요가 안 살아난다 보니까 국경제로는 안 되겠다. 신경제를 뭔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4.0 산업혁명 4.0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향후 어떤 전지를 중심으로 쓸지 어떤 에너지를 중심으로 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스마트카, 커넥티드카로 가는 건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장 부품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규제가 각국이 2015년, 2016년에 대대적으로 단행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로만 납품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 외 기업들까지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계속 커지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의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중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물 시장도 1% 남짓 상승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도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선물 시장 한때는 4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상승세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3.7포인트, 네, 뭐 현물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이 외국인의 수급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수급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 계속해서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5,800개 정도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 왔는데 1시경부터는 선물 매수를 일단 멈춘 상태로 지수는 그 이후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투자 어떻게 하셨나요? 네, 뭐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밤에 어제죠. 제가 월요일 밤마다 이제는 야간 모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전일에 오늘은 매수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상승 부분 260에 닿을 때 오늘의 이제 상승은 그 정도에서 한계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죠. 260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우리 코스피 2000, 1900 이런 선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듯이 선물도 260, 250 이렇게 10단위로 끊어지는 부분이 작용을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고점을 딱 260을 찍고서 밀린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선물 투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배 이상으로 봐야겠죠.
섣부른 접근을 하다가는 상당한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선물 투자에 대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함께한 선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정유주와 철강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유주를 살펴보자면요.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이런 기사들과 레포트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유주들이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지 좀 많이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유주 반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실적은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바닥인 건 알겠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0인데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가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10에서 적어도 제로 정도 수준까지는 가줘야 시장에서 뭔가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데, 저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0으로 단숨에 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투자 전략의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실적 악화 때문에도 주가가 빠졌지만 ELS 낙인 물량이라고 해서 이 주가 연계 증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옵션처럼 그 상품을 만들어서 일정 배리어, 일정 가격대를 깨면 모든 그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종목 옵션과 물려 있었던 종목에 대한 매도나 매수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수익률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 혹은 예를 들어서 아예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그 상품을 판 건데 그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매를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현재 ELS 낙인 물량이라고 해서 물량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이 14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마감이 되게 되거든요. 15일 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이 지금 13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5일 정도까지는 이와 관련된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받았다라고 시장에서 여러 번 알려졌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띄고 있는 건데요.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하락 요인들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펀더멘탈 요인적으로도 풀렸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사의 가장 좋은 이 수익 그 요인은 바로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 유럽 쪽에서의 광산주나 혹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실적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그동안 만들지 않았던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지만, 우리는 포화 상태인데다가 중국 쪽에서 수입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쪽의 에너지 업종이 좋으니까 우리도 에너지 업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에너지 업종의 상승 이유와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의 하락 이유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쪽과 미국의 셰일가스를 비롯해서 셰일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의 에너지 사업과는 완전 얘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쉐브론 텍사코나 가장 큰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은 최근에 분쟁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서 에너지 개발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투자했던 것들 모두 다 손해본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국회에서 또 공격하면서 손해보고 다 팔아버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너지 그 추가 확보에 대한 개연성을
물론 그들이 잘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또 잃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수급적으로는 나아질 만한 여건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펀더멘탈 회복은 제가 보기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단기 반등은 조금 이어질 수 있어도 반등폭은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정말 길게 가져가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럽의 광산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향방도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철강주에 좀 영향을 많이 줄까요? 실제로 지금 오늘 반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철강사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고 있고, 포스코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도 살펴봤을 때 지금 유럽 내에서 BH 빌리튼 같은 종목군들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유럽의 지금 광산주 상황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유럽의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은행, 미국의 투자은행이 이들의 투자 의견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서유럽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 쪽에서 뭔가 좋은 투자 의견이 나오면 그들 종목의 추가적인 강세가 쉽게 나타나는 국면인 반면 오늘 외국인들 오늘 2천억 정도 사고 있지만 우리 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정말 리스크 온 시장이 다시 열려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철강주들은 실적을 대부분 내수에서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 쪽에서 과연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연강판 쪽에서는 가전이라든지 가전은 화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가전을 제외한 조선, 건설 이런 쪽이 정말 초호황이냐, 그리고 좋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럽의 광산주들, 유럽의 철강주들이 오르면 우리나라 철강주들로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논리가 쉽게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죠. 수급 논리도 다르고 실제로 펀더멘탈 논리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내에서 결국 철강주에 관심을 장기적으로 가지신다면 제가 보기엔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대형주 쪽 고로부터 냉연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구조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이 방만한 그런 계열사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재무구조도 개선시키고 효율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포스코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주가 동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도 좀 나눠서 종목별로 나눠서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